안녕하세요. 김태범 이연섭의 하키 시그널. 저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연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키 시그널 9회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NHL 소식들을 정리해서 살펴보겠고요. 11월 둘째 주에 NHL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또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튜브 댓글입니다. 커피타르님. 베거스 이 말도 안 되는 아이클 도박 성공할까요? 저도 베거스 운영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해 대박치고 그 대박에 3에서 5년 정도 취해 있을 법도 한데 창단 멤버 남아있는 선수가 서너 명밖에 안 되더군요. 잘 나가면서도 계속 쇄신하고 욕먹어가며 레전드도 기꺼이 내쳐버리고 도박도 화끈하게 하면서 결과를 내니 팀이 매해 탄탄해 보이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다른 팀, 다른 GM들은 쉽게 못하는 것들이죠. 라는 댓글이에요. 지난주에 이현숙 기자님도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팀 운영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죠. 커피타르님도 베이거스의 운영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변화를 멈추지 않고 그 변화 속에서 계속 또 팀 성적도 나오고 있고 그런 운영 상당히 좀 다른 팀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운영인 것 같아요. 다음 볼츠 레츠고님 오셨습니다. 애리조나가 결국 승리를 거뒀고 캐롤의 연승 행진은 저지되었네요. 플로리다가 브루네트 체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번 시즌까지 브루네트 씨랑 같이 가고 콜린턴 감독 경질됐던데 시카고에 토토렐라 감독이 가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대단하다 시애틀. 예,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애리조나에게 시즌 첫 승을 선사한 시애틀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플로리다가 개막 9연승을 달리던 캐롤리나를 잡았던 지난주였어요. 그리고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제레미 콜리턴 감독 경질됐는데요. 후임으로 일단 데릭 킹 임시 감독 체제로 남은 시즌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콜리턴 감독 경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반응이셨나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체제 같은 부분을 잘 닦아가지고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시카고가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더 좋았던 시즌, 상당히 좋았던 시즌도 있었고요. 그냥 뭐 평균 이상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의 공격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낸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사실 수비 같은 부분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조차도 안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새롭게 이제 감독직에 앉게 되는 뭐 임시 감독직이긴 합니다만은 데릭 킹 씨는 뭐 지금 부임한 이후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은 사실 이 감독 같은 경우에도 AHL 시절의 이제 성적 같은 부분을 보시면 아주 그렇게 특출나게 좋았던 감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올 시즌을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 시즌을 넘기게 되면은 또 새로운 감독을 뭐 찾아볼 수 있는 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릭 킹 감독이 NHL 감독 막 데뷔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괜찮네요. 남은 시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파이널캠님 댓글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NHL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까진 팟빵으로 듣다 올해부터 유튜브로 넘어왔네요. 하키 시그널 파이팅!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에 적합한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팟빵에서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셔서 계속 하키 시그널에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세요. 다음 레인님 오셨는데요. 최근 NHL을 보기 시작했는데 유튜브에 이런 방송이 있었다니 기쁩니다.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네요. 흐흐흐. 이름 아는 선수나 들어본 팀 경기만 소극적으로 보곤 했는데 7회부터 이 방송을 참고해서 경기를 보았더니 더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에드먼턴,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베이거스의 경기를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 베이거스가 왜 흥미로운 팀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팀이었군요. 좋은 선수가 충분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각 팀의 성향이라든지 강약점, 요약과 예상, 주축 선수에 관한 정보 등 곁들여지시는 배경 지식이 무척 도움이 되네요. 리뷰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로 구성이 알차네요. 시애틀 대 애리조나전에서 최하위였던 애리조나가 첫 1승을 하고 우승처럼 신난 모습에 감동이 느껴지더군요. 흐흐. 주말에 좋은 경기 많았지만 저는 이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셨고요. 이현숙 기자님이 챙겨볼 것이 많아 실제 취미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준비한 이야기와 보유한 지식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매주 들을 수 있다니 운이 좋네요. 꾸준히 방송을 시청한다면 시즌이 끝날 때쯤에는 두 분에게 많은 걸 배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언급하신 경기는 다 챙겨보려고 합니다. 하키 시그널 덕분에 앞으로도 쭉 재밌게 볼 수 있겠네요. 벌써 9회가 기다려지네요.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플러스 그리고 김태범 캐스터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한국어를 쓰시는 전문 캐스터님을 통해 아이스하키 이야기 들을 수 있다니 그저 좋고요. 귀한 기회네요. 예. 첫 댓글이라 길어져 버렸습니다. 하키 시그널을 향한 응원이라 생각해 주세요 하셨고요. 정건 김님이 이현숙 기자님 뉴트럴존 튜브 함께 구독하시면 좋다고 알려주셨고 레이님도 바로 또 구독을 해 주신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애리조나 시즌 첫 승 경기, 그 참 첫 승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또 그 승리뿐이네요. 지금 계속 또 연패네요. 자, 하키 시그널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아주 좋은 만족스러운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하키 시그널 뉴트로전 튜브 마찬가지고요. 저희와 함께 재미있는 좀 하키 즐기시면서 이렇게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일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원 감사드리겠고 계속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JHHPP님 오셨습니다. 시즌 시작 전에 애나임 덕스에 기대를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나름 잘 올라오고 있네요. 진 경기들을 봐도 크게 나쁘게 지지 않고 있어서 시동 걸고 있나 했는데 이번에 초강팀 세인트루이스의 베닝턴 출전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이번에 캐리 프라이스가 다시 컴백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캐네디언스가 카우필드를 잠시 내려놨는데 다시 작년 플레이오프 폼으로 천천히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애너하임이 세인트루이스를 잡은 날 주신 댓글이고요. 최근에 애너하임 기세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몬트리올의 캐리 프라이스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돌아오는 좀 분위기인가 봅니다. 때마침 지금 제이크 앨런이 지난 경기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이게 지금 교체가 될런지 뭐 좀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팀에는 합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합류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주 많은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앨런이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몽템보 선수로는 아주 그렇게 크게 이제 버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할 거거든요. 실제로 오늘 이제 있었던 경기는 뭐 패배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프라이스가 좀 빠르게 복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동안 또 이제 좀 많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감각적인 측면 같은 부분도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모로 몬트리올은 좋지 않은 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프라이스 소식은 또 계속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형노님 댓글 볼게요. 오비가 드디어 741골을 어제 버팔로를 상대로 꾸겨 넣었네요. 야거의 기록까지는 올해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올해도 플레이오프 가는 것은 걱정이 없는데 그 이상을 노리기까지 점점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도 전 캐피탈이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워싱턴의 알렉스 오베치킨이 콜럼버스전에서도 골을 넣었고요. 통산 742호 골, 브레터를 넘어섰고 역대 4위가 돼 있습니다. 야로미르 야그르가 766골인데 지금 오베치킨이 현재 14경기에 12골이거든요. 올 시즌 68경기 남았으니까 24골 차. 이 페이스면 올 시즌 안에 3위 등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못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 시즌에 50골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페이스라면 이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베치킨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 계약에 한 1, 2, 3년 내로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조금 더 치고 달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몸 관리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뭐 이전처럼 예를 들면 뭐 올스타 브레이크 때 뭐 잠깐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몸 관리 같은 부분도 잘 된다면 뭐 큰 부상 없이 올 시즌도 치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베치킨 선수 올 시즌 몇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다음 팟빵 댓글 있습니다. 방귀쟁이 뿡뿡님. 캐롤라이나가 플로리다에게 일격당한 뒤 다시 연승. 강팀의 모습이네요. 연패가 없어요. 정말 오랜만에 국내 하키 경기 보니까 좋네요. 온더스포츠 중계 보고 있는데요. 해설이 없으니 심심하네요. 질문 있는데요. 대명 해체된 뒤에 선수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명을 인수해주는 팀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고양에서 치러졌죠? 11월 12일에 댓글 주셨으니까 그 하이원과 안양알라 경기 첫 번째 경기 보시고 아마 댓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대명 해체된 선수들 어떻게 되었나? 뭐 일부는 뭐 하이원으로 이적한 선수도 있고 안양알라로 이적한 선수도 있고
뭐 일부는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한 선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저마다 지금 각자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뭐이 소식은 아마 조만간 박힘찬 PD가 비하인드 넷을 통해서 한번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근황을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귀쟁이 뿡뿡님이 2만 원 후원해 주셨어요. 하키 시그널 8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콘텐츠 제작에 보탤 수 있도록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댓글 또 후원 소개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댓글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고 다음 회에도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11월 둘째 주에는 또 어떤 경기가 있었고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디비전별로 지난 한 주간의 판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입니다. 지금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뭐 굳건하게 제일 위에 있는데 플로리다전 패배로 개막 9연승은 끝났습니다. 뭐 그 경기가 NHL 최초로 개막 9경기 이상 그 연속 승점인 팀들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또 주목을 끌었고 워싱턴 캐피털스가 버펄로, 디트로이트, 콜럼버스를 차례로 잡으면서 3연승 이어갔었던 한 주였고요. 뉴저지 데블스도 지금 플로리다, 아일랜더스 다 잡고 3연승 포함해서 4경기 연속 승점을 기록했던 또 지난 한 주였네요. 일단 뭐 상위권 팀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뭐 캐롤라이나는 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에게 한 번 더 지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워낙 빈틈이 없는 전력을 여전하게 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싱턴이 제일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상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부상자들이 이제 중간에도 계속 발생을 하면서 만타도 나가고 오시도 나가고 백스트랩 몰래부터 나가 있었고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1라인 잘 살아난 부분에다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젠슨이나 올로프 같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이제 활약을 보여주는 이런 수비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비진에서도 칼슨이 수비적으로 아주 뛰어난 식의 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보완 같은 부분도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젠슨 올로프라는 이제 조합을 찾아내면서 워싱턴이 조금 이제 분기점을 만든 이런 이제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전히 삼소노프나 바네체크가 아주 이제 완벽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약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불안할 수 있었던 이제 부분에서 생각보다 1라인이 끌고 가는 데다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은 2라인 조합을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캡스는 여전히 좀 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팀들 좀 보면 피츠버그 펭귄스가 요즘에 최근 2승 5패 2OT 최근 9경기에서 정규승이 없습니다. 좀 어려운 지난 한 주였고 뉴욕 아일랜더스도 세면 발라모프 골리가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지난 한 주 2연패로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예, 뭐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에 굉장히 좋은 그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좋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선수들이 나가게 됐죠. 크로스비도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뭐 치른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도 제 전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반에 뭐 잠깐 이제 좋은 부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시즌 당장 길게 이어졌을 때 쭉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피츠버그가 위기가 한번 온 것 같고요. 그리고 꼴리, 자리, 드스미스 안 된다는 거는 지난 시즌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츠버그가 지금 상위권에는 이제 들어갈 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디비전 자체의 승점이 지금 촘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희망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당연히 이 부상자들도 하나둘씩 복귀를 하겠죠. 당장 뭐 르탕도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크로스비도 이제 복귀를 하고 말킨도 뭐 조금 있으면 복귀를 하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일랜더스도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사실 승점 획득률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팀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54.5%이기 때문에 네. 피츠버그 46.2%, 콜럼버스 41.1%, 뉴저지 50%이기 때문에 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원정 경기만 했었죠. 홈 경기를 그렇죠.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남은 일정이 제가 봤을 때는 플로리다 원정 2연전 딱 남기고 이제 홈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플로리다 두 팀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 두 개 잘 넘기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발라모프, 소로킨 모두 이제 다 괜찮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고 뭐 한 명 무너지면은 다 반대쪽 급부가 투입이 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끔 전혀 이제 그 빈틈이 나타나지 않는 뭐 이런 느낌이 강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발라호프가 지금 오랜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아직까지 제 컨디션이 아니니까 또 무너지는 경기가 있는데 소로키는 그냥 쭉 믿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지 저는 아일랜더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크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득점 부분이 이제 좀 저조하긴 하지만 실점 부분은 여전히 통제가 잘 되고 있고, 아일랜드가 잘하는 부분은 굉장히 또 저득점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이 피지컬 전으로 가면 갈수록 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경기력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서, 제 생각에는, 아일랜더스는 지금 위치만 낮을 뿐이지, 마냥 이 전력이 낮은, 요런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은 지금 최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은 크게 뭔가 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좀 판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비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인데요. 지금 애틀랜틱 디비전은 플로리다 팬서스가 개막 9연승 중이던 캐롤라이나를 격파했던 지난주였어요. 스펜서 나이트콜리 출장 경기였는데 그 경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레인저스에게 패하면서 개막 12경기 만에 시즌 첫 정규 패를 기록하더니 연패가 조금 길어지네요. 최근 4경기 2패 2OT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토론토 메이플리프스가 5연승 포함해서 최근 9경기에 8승 1패 기세를 달리고 있는데 토론토의 기세가 상당히 대단했던 지난주였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도 4연승을 달리던 에드먼턴을 잡았고요. 지난주에. 최근 5경기 4승 1패. 좀 버펄로가 최근에 막 1승 5패 1 OT로 막 내려가고 있는 거와는 좀 상반된 모습. 디트로이트는 일단 상위권에 좀 버티고 있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플로리다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물론 이제 감독 교체 이후에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보브롭스키 선수가 살짝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제대로 이제 못 나오는 과정에서 나이트 선수가 백투백 경기를 연속으로 나와서 진 경기라든지 이런 느낌에서는 이제 물론 보브롭스키 선수가 이제 지금 시점에는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퍼포먼스를 봤을 때 지난 템파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경기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공격력은 여전하고 그 다음에 위거 에크블레드 조합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끔 잘 이제 수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맥킨지 위거 선수가 진짜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를 지난 템파전에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토론토는 그동안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지난주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필리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캘거리 이런 경기들을 잡은 부분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큼에도 결국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도 좀 빅4에 여전히 좀 득점 의존이 큰 기여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빅4가 플레이오프 무대에 가면 항상 조금 더 거친 수비에, 조금 더 타이트한 수비에, 조금 더 탄탄한 수비에 막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플랜 B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저는 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토론토가 최근에 실점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요. 역습. 한번 딱 그냥 좀 순간 그 집중력을 잃는다든지 순간 느슨한 플레이 딱 한 번 했을 때 역습 딱 얻어맞고 실점을 하는 부분이 여러 번 잡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경기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플레이오프 때도 똑같습니다. 몬트리올 때 어땠습니까? 작년에. 딱 그런 느낌으로 실점을 계속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 빅4 애들 멘탈 깨지고 물론 이제 터베리스 선수는 부상으로 없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이제 빅4의 3명의 선수들은 그렇게 멘탈적으로 아주 이 완성형 단계를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슈스, 닐란데르, 마너 요 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멘탈이 깨지고 그러면 슈팅 그냥 또 남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느슨한 플레이가 나오게 되고 또 역습 얻어맞고 게임은 점점 벌어지고 근데 우리는 공격을 하긴 하는데 전혀 이제 성과가 안 나오는 그동안에 토론토가 실패를 했었던 이 시나리오가 저는 탈피하는 느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연승 기간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좋은, 특히 필라델피아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정말 토론토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는 언제 꼼꼼무대 성공을 했고 이제 이기는 이제 이런 경기력은 분명히 좀 돋보이는 경기이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분에서 승점을 많이 벌어줄 수 있을 때 벌어두는 부분은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애틀랜틱 디비전 지금 하위권은 버펄로, 몬트리올, 오타와 이런 팀들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하위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금 오타와 11월 들어서 5패 1 OT를 하다가 치버그 잡고 이제 7경기 만에 승리는 챙겼는데요. 뭐 지금 코로나19 프로토콜도 대거 올라갔죠? 네, 그렇죠. 예, 오타와 팬으로서 오타와 한 말씀 이번 주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타와는 제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디트로이트라든지 뭐 애너하임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올해 조금 이제 기대를 할 만한 팀이 예를 들면 댈러스라든가 콜로라도라든지 뭐 이런 팀은 어떻게 보면 올해 좀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 오타와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시즌을 보고 제가 대박이 터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위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과정에서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너무도 많은 주축 선수들이 코로나 프로토콜에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1라인에서 4라인까지의 기본적인 뎁스가 이제 구축이 된 팀이라든지 그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같이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최소한의 데미지로 넘어갈 수 있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타와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9명이나 이렇게 코로나 명단에 올라가가지고 9명이면은 진짜 거의 뭐 스케이트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 선수가 빠져버리면 이걸 대체할 자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이제 성적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분투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이제 좋게 이제 평가할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 자원들, 특히 베서슨 같은 선수들은 전 진짜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작년에도 이제 흐름 자체는 좋았지만 올해는 진짜 확고한 득점원으로 좀 자리를 매김을 한 부분이라서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한 2, 3년 뒤로 보고 있습니다. 오타와 같은 부분.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피츠버그를 어떻게 잡았지? 피츠버그는 어떻게 된 건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네요.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까지 이렇게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서부 컨퍼런스인데요. 센트럴 디비전 보겠습니다. 센트럴 디비전은 미네소타 와일드가 11월 들어서 좀 일정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위 약체 팀들 아니면 뭐 요즘에 조금 상태가 안 좋은 팀들을 좀 상대하면서 뭐 예를 들면 오타와, 피츠버그, 애리조나, 시애틀 이런 팀들 만나면서 11월 들어서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지금 디비전 선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위니펙 제츠는 지난주에도 3경기 2승 1OT 좋은 페이스가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내시빌도 뭐 요즘 좋죠? 4연승 후에 한 번 지더니 이후에 또 5경기 4승 1OT, 최근 10경기 8승 1패 1OT를 찍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또 약간 미네소타와는 반대의 느낌인데 지난 한 주에 강팀들이거나 아니면 또 최근에 되게 상태가 좋은 그런 팀들하고만 좀 상대를 하면서 애너하임, 위니펙, 내슈빌, 캐롤라이나 이런 팀들과의 4경기에서 1승 2패 1OT로 조금은 주춤했던 성과가 나왔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장기 시즌을 치를 때요, 이렇게 팀이 좀 좋은 흐름을 맞았을 때 좀 약한 팀을 많이 만나는 좀 스케줄적인 이점 이런 거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좋은 성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네소타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흐름이 찾아온 게 피츠버그전에 승리를 했던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막 뒤지는 경기였고요. 실제로 이제 경기 내에서 3대1로 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흐름 자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동점을 3피리어드에 뭐 만들더니 4대4 만들고 슈트아웃 가서 5대4로 이긴 거거든요. 이런 느낌에서 한번 이제 분위기가 딱 바뀌면서 아일랜더스 잡고 애리조나 잡고 베이거스한테 한번 지긴 했지만 시애틀까지 잡아내면서 이제 흐름이 왔기 때문에 저는 피츠버그전이 굉장히 이 흐름을 돌리는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슈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팀이 지금 포르스베리 선수가 꽤 이제 또 11월 초에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지금 내슈빌의 전력을 봤을 때는 당연히 내슈빌이 이제 전체적인 선수진의 깊이로 승부를 하는 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1라인 윙어인 포르스베리 선수가 빠지면은 이건 어느 정도는 영향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이제 데미지라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듀쉐인 선수라든지 요시, 그다음 그란룬드, 조앤슨 뭐 이런 선수들이 너무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듀쉐인, 요시, 그란룬드 정말 좋아요. 얼마 전에 그란룬드 선수는 한 경기에 4어시스트를 하면서 팀 골에 그냥 모든 골을 이제 관여를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한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부상자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긴 했지만 공격에서 중요한 핵심 자원이 빠지긴 했지만은 좋은 뭐 2라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1, 2라인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힘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조앤슨, 포르스베리, 그 다음에 듀쉐인, 그란룬드면 어떻게 보면 좀 힘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 라인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다른 라인이 또 경기력을 올리면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진이 좋은 팀이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내슈빌이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요약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네요. 그리고 센트럴 디비전 아래에 있는 네 팀 보면 콜로라도 애벌란치가 지난 한 주에 2경기뿐이었는데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댈러스 스타스가 최근 8경기 2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필라델피아전 승리가 13경기 만에 나온 올 시즌 첫 정규승이었어요. 하키 시그널 센트럴 디비전 1위 예상팀 댈러스 스타스가 아직은 지지부진하다. 이런 모습이 또 지난주에도 이어졌던 것 같고요.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레미 콜리턴 감독 경질했고요. 데릭 킹 감독이 새롭게 팀을 맡았는데 내슈빌, 피츠버그, 애리조나까지 잡고 지금 데릭 킹 감독 체제에서 3전 전승. 분위기 전환은 됐어요 일단. 그리고 애리조나 카이오츠가 시애틀전에서 1대3으로 뒤지던 경기 역전승을 하면서 개막 12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기록했던 지난주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3연패다. 이런 상황이군요. 하위권 4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더번테 이브스 선수가 또 복귀를 한 부분에서 사실은 올해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머카나 결과적으로 지라르 같은 선수들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빈틈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 지라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이드설까지 나와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더번테 이브스 선수가 복귀를 하고 더번테 이브스 선수가 지라르 선수와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피지컬이라든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기여가 되는 선수랑 어떻게 보면 호흡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1라인도 에릭 존슨, 먹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수비력은 그 시즌 초반처럼 아주 그렇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그런 모습에서는 탈피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콜로라도가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끌려다닙니다. 경기를 어떻게 보면 좀 주도권을 잡고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사실 이런 팀이 가능한 팀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내슈빌전도 굉장히 맥없는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 이후에 선수단이 선수단 미팅 긴급적으로 열고 그만큼 이제 상황이 급박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 다음 경기했던 필리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좀 반등의 여지가 보이는 그런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많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스케이팅이나 부지런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팀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그 경기의 흐름 자체를 좀 끌려다니는 이런 양상이 자주 펼쳐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뭐 이 과정에서 리드를 못 잡는다든가 그런 과정이 펼쳐지면은 또 더 자연스럽게 그냥 끌려가는 양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흐름을 못 차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댈러스가 어떻게 어렵게 분위기를 잡아서 슈팅을 막 퍼붓는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근데 골이 안 나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공격 마무리 같은 부분에서 조금 안정화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댈러스가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댈러스의 이제 풀 포텐셜 지금 스쿼드에서 풀 포텐셜이 나온다고 하면은 쭉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다. 뭐 한 5연승 6연승 하면서 쭉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입니다. 에드먼턴이 계속 지금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던 지난주였는데 지금 퍼시픽 디비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팀은 바로 애너하임 덕스인 것 같아요. 최근 6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8경기 6승 2OT. 트로이 테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개막전 빼고는 지금 다 포인트를 올리면서 13경기 연속 포인트 달리면서 지금 팀의 연승을 주도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캘거리 플레임스가 10경기에 7승 3OT를 했는데 지난 한 주에서는 3경기에 2패 1OT로 조금 꺾였습니다. 그리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도
시애틀, 미네소타, 밴쿠버 잡고 지난 한 주에 또 3연승을 달렸던 한 주가 됐고 LA 킹스도 7연승까지 달렸죠. 지난주에. 대단했어요. 위니펙전 연장패, 일단 연승은 끝났는데 최근 8경기 7승 1로 OT. LA 킹스까지. 지금 뭐 애너하임, 뭐 캘거리 조금 주춤했지만 베이거스, LA. 뭐 에드먼턴도 계속 괜찮았고. 지금 위에 있는 팀들이 계속 승점 쌓고 있고 지금 밑에 있는 팀들하고 점점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애너하임은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지켜볼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초반 출발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트로이 테리 선수의 포인트 페이스가 좋아도 너무 좋거든요. 지금 14경기에서 11골 8어시스트예요. 근데 이 선수가 저는 시즌 끝까지 이 페이스는 절대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예전에도 작년에도 48경기에서 7골 13어시스트를 올렸고요. 그 전년도 47경기에서 4골 11어시스트를 올렸단 말이에요. 벌써 지금 그 두 시즌을 합친 것만큼 골을 넣었죠. 그 절반도 안 되는 경기에서. 근데 저는 이런 페이스는 분명히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너하임 덕스가 그렇게 수비적으로 아직 탄탄한 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테리 선수의 불이 꺼졌을 때 득점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실점이 컨트롤이 안 되는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성적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애너하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인상적인 팀은 지금까지는 사실 에드먼턴은 이 정도 올라오는 건 그렇게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은데 캘거리가 제일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고 있다.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프리뷰 때는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 팀이 결코 스쿼드가 나쁜 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선수진의 구성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 자체가 데럴 서터 체제에 얼마나 맞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히려 데럴 서터 감독이 수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자잘자잘한 디테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좀 놓치기 쉬운 플레이를 제대로 해는 모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팀적인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실점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금 캘거리가 전체 실점 3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실점 컨트롤이 잘 되는 부분, 전반적으로 데럴 서터 감독이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수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비력을 채워주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격이 되느냐 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비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부분이니까 해결이 지금까지는 되고 있죠. 맨저페니 선수 득점 잘하고 있죠. 카츠억 있죠. 린드홀름 있죠. 주포들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력도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캘거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제 수비적인 체계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14경기 봤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이 수비적인 게임이 크게 뒤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이제 플레이를 캘거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는 순위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퍼시픽 디비전에서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캘거리가 제일 이제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초반에 좋지 않느니 거의 꼴찌를 하느니 이랬지만은 지금 결국 올라올 거 다 올라왔죠. 지금 챙길 거 승점 다 챙기고 있고요. 경기력을 올려야 될 선수들이 다 올려주고 있고 다도노프 선수도 굉장히 지난 경기에 이제 밴쿠버전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인 경기력을 펼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스쿼드는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루아라든가 리시전이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도 굉장히 분전을 해주고 있는 데다가 어느덧 마르티네스 돌아왔죠. 그 다음 스톤도 돌아왔죠.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페처리트 돌아오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클 돌아오니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클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에드먼턴이랑 승점이 2점 짜고밖에 차이가 안 별 차이 없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점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선수 다 빠진 거라든지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10점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차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러다 보면은 또 이제 1등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모습까지도 유지를 했다라고 보고 LA는 생각했던 경기력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작년에 이제 몬트리올을 보여줬었던 그런 1, 2 라인이 이제 상대방의 대응 능력이 굉장히 좋다. 코피타르, 다노라는 굉장히 좋은 라인, 좋은 센터진을 유지한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게임, 상대방 1, 2 라인을 확실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 팀이고요. 그거는 토론토전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노도 아이어펄로 선수랑 에서너 시우 선수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니까 굉장히 괜찮은 2라인까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LA 같은 경우가 코피타르, 다노,
브라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라인이 확정이 된 라인이고 1라인이 이런 느낌으로 확정이 최근 한 2, 3년은 그 1라인으로 소화를 해왔던 라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1라인에 아이어폴로를 단호랑 매치를 시켰는데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느낌에서도 2라인도 구축이 된 상황이고 1라인을 축으로는 결과적으로 코피타르랑 이 브라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다른 윙어를 한 명을 쓰더라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1, 2라인이 굉장히 탄탄해진다다가 지금 젊은 선수들 칼리에프라든가 또 뭐 그룬드스트램이라든지 베른포트라든지 성과 내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퀵이 완전히 전성기의 모습을 찾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LA도 올라올 만큼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같은 페이스면은 제가 뭐 프리시즌 예상을 드렸었던 3위 정도도 무난해 보이고요. 예, 그런 흐름으로 지금 상위 5팀이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하위권에 세너제이 밴쿠버 시애틀이 있는데 밴쿠버 캐너스가 요즘 너무 좀 안 좋아 보이고요. 경기력도 그렇고. 네. 시애틀도 4연패, 최근 7경기 1승 6패, 어느덧 최하위로 내려가 있습니다. 하위권은 뭐 내려가 있을 팀이 내려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밴쿠버 캐너스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의 패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캐너스가 기본적으로 수비가 잘 안 되는 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전골인 대처댐코가 한 경기에서 슈퍼 세이브를 한 서너 번은 해줘야 이길 찬스가 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하게 된다면요. 예전에 뭐 댈러스전을 승리를 했던 거라든가 그런 느낌, 그 경기에서였나요? 그 블로커가 없는데 막 진짜 기가 막힌 세이브를 해내면서 그 맹공을 막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매 경기 나와야 밴쿠버는 이길 수 있는 플랜이 갖춰집니다.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 이기기 위한 선결 조건이 너무 어려워 버리면요. 일단 그게 미달되는 과정에서 그냥 승리 플랜이 하나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느낌으로의 지금 밴쿠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밴쿠버가 하위권을 지금 극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널티 킬링도 지금 밴쿠버가 리그 최하이죠. 63.27%입니다. 네. 아무리 내가 지금 밴쿠버가 사실 파워플레이는 괜찮은 팀이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성공률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워플레이 갖춘 툴 자체는 괜찮은 팀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에 플레이오프에서 확인했었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 자체는 있는 팀입니다. 지금 성공률을 제끼고 생각을 해봐도. 근데 페널티 킬링이 이렇게 안 좋으면서 매 경기 거의 멀티 파워플레이 골을 먹는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이거는 진짜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그 경기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밴쿠버가 좀 하위권을 탈출하기 힘든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시애틀은 감독 그대로 그냥 뭐 어중간한 하키를 뭐 여전히 그냥 이어가면서 생각보다 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지금 뭐 수비가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수비도 안 돼 지금. 예, 지금 사실 수비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슈팅의 통제 자체는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골리가 이걸 하나 더 막아줘야 되는 거를 계속 못 막고 있고요. 그루바워도 어떻게 보면 지금 팀 체제에 조금 안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공격적인 부분은 지금 보시면 전체 리그 16입니다. 어중간하죠. 필라델피아 봤던 딱 그대로거든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이라면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애틀이 더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의외긴 한데 뭐 플레이오프 뭐 베이거스와 같은 성공은 요원해 보입니다. 퍼시픽 디비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각 디비전별로 변화의 흐름 한번 이렇게 짚어봤고요. 뭐 워낙 그 경기도 많고 뭐 연승과 연패를 왔다 갔다 하는 팀들이 매주 나오고 있는데 또 다가올 한 주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또 변화가 있겠죠? 네, 한 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키 시그널 이번에는 주간 매치업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경기 하나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월 10일 수요일에 있었던 경기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 위니펙 제츠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두 팀의 지금 경기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원정길에 올랐었고 위니펙은 이제 홈에서의 연전이 이어졌던 상황이었어요. 네, 원정 4연전 마지막 경기였고요.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니펙 같은 경우에는 홈 7연전이었는데 그 딱 중간 네 번째 경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먼저 경기 결과 보겠습니다. 1피리어드에 세인트루이스가 파벨 부치네비치 선수의 파워플레이골로 먼저 앞서갔던 경기였어요. 2피리어드 들어가서 위니펙이 닐 피용크 선수의 골로 균형을 맞췄고 3피리어드에 카일 코너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역전이 되는데요. 세인트루이스가 이후에 조던 카이루 선수의 골로 2대2 동점을 만들더니 연장 후에 슛아웃 가서 라이언 오라이리 선수의 결승골로 결국 슛아웃 승리 3대2였습니다. 재역전승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승리였습니다. 먼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볼까요? 이기긴 했는데 좀 불안해 보였던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예, 수비진은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적어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었던 이런 이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사실 크루그 선수가 크로노 프로토콜에 등재된 이후에 경기를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로센 선수가 요 빈자리를 채워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3라인의 한 자리는 사실 이제 프리뷰 때도 언급을 드리지만 이 자리는 정말 없다. 적임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결국 좀 신인인 월먼 선수가 지금 차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 두 선수가 특히 경기 내적 부분에서 좀 판단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깔끔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판단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비적인 부분은 이제 한 번 한 번의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비수가 한 번 이제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무조건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핀치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판단력이라든지 내가 여기서 보드에 들어가는 게 나은 판단인지 아니면은 그냥 견제만 하는 부분이 나은 판단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로센이나 월먼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에 좀 걸맞은 어떻게 보면 좀 강팀 지금 어떻게 보면 성적이 괜찮지 않습니까? 세인트루이스가. 네. 여기에 이제 걸맞는 좀 수비 페어를 보기에는 조금 버거운 요런 경기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선수가 좀 직접적인 턴오버 같은 데도 관여가 되면서 좀 안정적인 수비적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주축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캔델라 선수까지 좀 피지컬 플레이에 좀 잠식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라인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경기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이 아니었나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루그 선수가 이탈한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진이 안정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시고 이날 경기에서도 이기긴 했으나 이런 또 우려되는 부분들은 발견을 할 수가 있었군요. 사실 크루그 선수도 그렇게 이제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선수의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수비 지역에서의 플레이 같은 부분에서의 깔끔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강점을 가진 선수는 아닌데 그래도 로센이라든가 월먼보다는 나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고 저는 이런 느낌이라면은 세인트루이스가 3라인 수비수 정도는 한 명을 보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강을 하게 되면 누가 될지 이런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위니펙 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니펙에서도 이날 경기를 통해서 좀 불안 요소가 드러났는데 어떤 부분이었나요? 헬러벅 선수의 팍 핸들링인데 사실 세인트루이스의 전체적인 수비적인 부분을 지적을 들은 거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국소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사실 헬러벅이 결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1피리어드 같은 부분에서 상대방이 덤프 플레이, 그러니까 퍽을 깊이 집어넣으면서 그 퍽을 이제 다시 따내려는 플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덤프 앤 체이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골텐더의 스케이팅이 좋고 그리고 골텐더의 퍽 핸들링이 좋은 경우에는 퍽이 이렇게 그 덤프 앤 체이스라면 림을 이렇게 그 보드를 타고 쭉 돌아서 반대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골텐더가 나와서 차단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깔끔하지 않았어요, 이 플레이가. 그러면서 좀 빈틈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퍽을 잡은 이후에 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좀 위험한 찬스도 초래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헬러벅이 처리하지 않고 수비수가 들어와서 반대쪽에서 커버를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 조율책을 찾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의 경기 플랜을 흔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골텐더가 나와서 이 덤프 앤 체이스 플레이를 조개 미연에 딱 차단하는 플레이를 보이면은 상대방은 이 패턴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예 할 수가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시도를 했을 때 상대방의 골리에 그냥 막혀가지고 상대방이 오히려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굳이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헬러벅 선수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헬러벅 선수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경기 내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크게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적인 플레이 같은 부분이라든지 상대방의 게임 플랜을 조금이라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너 헬러벅 선수가 좀 밖으로 나왔을 때 좀 어정쩡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상황들이 나중 가서 되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중요한 경기, 특히 뭐 플레이오프라든지 이런 데서 네, 치명적인 실점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정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정규 시즌 안에서 미리미리 좀 다잡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양 팀 모두에게 있어서 좀 좋았던 점,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서는 좀 어떤 점이 좋았나요? 비닝턴의 경기력은 저는 이 경기 자체 제가 이제 최근에 비닝턴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리그 엘리트급은 아니다라는 뭐 이런 말씀은 굉장히 자주 드렸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경기만 놓고 보면은 비닝턴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수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1피리어드 이후에 2, 3피리어드는 굉장히 그 슈팅 통제가 아예 안 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피리어드 때 17개, 그다음 3피리어드 17개 슈팅을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슈팅을 허용을 했어요. 그런 경기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2세이브 2실점. 그러니까 피리어드 2개에서 32세이브 2실점을 한 겁니다. 2, 3피리어드. 네. 이런 부분에서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비닝턴이 경기의 분위기를 좀 반전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루스가 2피리어드 좀 느슨한 경기력에서부터 턴오버에 이은 기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공격 지역에서도 이 경기는 턴오버가 좀 2피리어드부터 좀 느슨해져서 많이 나오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위험한 찬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잘 차단해주는 모습 비닝턴이 보여줬고, 사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백업이 지금 믿음직한 백업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네. 팀들과 같이 정말 뭐 예를 들면 베이거스의 브로스와라든지 이런 급의 정말 백업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닝턴이 진짜 다른 A 플러스급이라든지 S급, 리그 S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꼴리 정도의 활약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날만큼은 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닝턴 선수의 경기력을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던 베닝턴이 이날 총 39세이브 2실점, 슈타웃에서도 3번 모두 세이브를 해줬고 이날 세인트루이스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해줬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위니펙에서는 이날 경기 좀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까? 저쪽은 수비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위니펙의 수비 조합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팀이다라는 이제 인상을 또 한 번 더 받게 됐던 경기였거든요. 1라인 지금 나온 선수가 모리시, 슈미트로 이제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경기라고 볼 수 있는 투웨이 수비수 자원들이 딱딱 들어가 배치가 돼 있죠. 이 선수 같은 두 선수가 모두 뭐 포인트 샷이라든지 공격 지역의 전개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기여도 굉장히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투웨이 수비수 2명으로 1라인을 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2, 3라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 2라인은 딜런, 피언크, 그 다음에 3라인은 스탠리, 드멜루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구축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은 근데 2, 3라인은 조합의 큰 틀은 똑같습니다. 피지컬 수비수 한 명씩을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퍽 운반이 되는 투웨이 수비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좀 경기력이 뛰어난데 퍽 운반 능력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춘 유형의 투웨이 수비수를 2명을 각각 배치한 이런 구성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깔끔하게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라인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톱4만 강한 팀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되면 3라인은 그래도 조금 빈틈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경기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위니펙은 어느 한 라인도 좀 그런 느낌이 없이 좀 꾸준하게끔 다 이제 좀 좋은 경기력을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라인으로 좀 구축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 조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팀으로 변모했구나. 그러니까 이번 오프 시즌에 영입을 했었던 결과적으로 슈미트, 그다음에 딜런 이런 선수들이 팀 내에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구나,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날 경기에서 나타난 양 팀의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이 골텐딩, 디펜스 좀 정반대로 지금 나타난 그렇죠. 그런 좀 격이 됐네요. 물론 뭐 결과는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로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뭐 슛아웃 승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공격적인 전개 자체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좀 성과를 내지 못했던 비닝턴 때문에 이런 이제 위니펙은 이런 부분에 좀 페인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두 팀이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까지 득점한 골이 세인트루이스가 44골, 위니펙 45골이거든요. 근데 실점한 골은
세인트루이스가 33골에 위니펙이 37골이니까 슈다웃도 각각 슈다웃에서도 1승 1패씩을 한 상황이고 예.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팀이 된 느낌이거든요. 그런 식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센트럴 디비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양상이 쭉 지속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치열한 순위 싸움이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에 있을 이후에 세인트루이스와 위니펙 경기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좀 대비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시면서 좀 더 재미있는 경기 관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오늘 주간 매치업 리뷰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 위니펙 제츠의 경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트 시그널 9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주간 매치업 프리뷰 시간입니다. 다가올 한 주 동안엔 또 어떤 경기들 보면 재밌을지 안내를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국 시각으로 11월 16일 화요일부터 11월 20일 월요일까지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경기인데요. 뉴욕 아일랜더스와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격돌합니다. 최근 2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3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죠. 2년 연속 템파베이의 시리즈 승리였습니다. 지난 시즌의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4승 3패 7차전까지 가는 승부를 또 펼쳤던 두 팀이 되겠는데 이 두 팀 항상 만나면 재밌어요, 구도가. 네, 굉장히 재밌는 구도가 펼쳐질 거라고 이번에도 뭐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플로리다 원정에서 좀 승리를 거둘 필요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1승 1패를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느낌에서 지금 만나게 됐다. 그리고 지금 템파의 경기력이 아주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작년과 조금 다른 양상을 좀 기대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로킨 대 바실렙스키의 골리 대결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러시안 골리 대결. 그렇습니다. 예, 뭐 바실렙스키 선수야 이미 이제 러시아 국가대표팀 이 올림픽 다가올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국가대표팀에 이미 최초 3인에 들어가면서 확정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 서드 골리 자리가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경합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실렙스키 선수가 됐고 제가 생각했을 때 보브롭스키 선수가 백업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흐름대로라면은 그러면 서드 자리를 시에스토르킨이냐 소로킨이냐 아니면 발라모프냐 이런 느낌의 굉장히 각축전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로킨이 이 경기에서 바실렙스키를 압도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 러시아 국가대표팀의 그 서드 골리 자리에 좀 더 자신의 이름을 좀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진짜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소로킨, 시에스토르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나이대가 비슷한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앞으로 좀 키우는 걸 생각을 하면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데려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시에스토르킨 선수도 지금 뉴욕 레인저스의 주전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발라모프도 언제 그 컨디션이 쭉 올라와가지고 좋은 성적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팀의 서드 골리 같은 부분은 누가 되게 될지 뭐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텐딩 대결도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기인데요. 에드먼턴 오일러스 대 위니펙 제츠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도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 때 만났던 대진 리매치입니다. 수입이었죠.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니펙의 경기력 자체인 경우에는 에드먼턴의 힘 가장 큰 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에 가장 최적화된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비적으로 탄탄한 부분이라든가 1, 2라인에 상대방이 뭐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비적이라든가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인 샤이플리, 디부아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번에도 에드먼턴이 위니펙을 상대로는 꽤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처럼 그런 그림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올 시즌 캐나다 서부 팀들이 다들 그 밴쿠버를 제외하면 다 괜찮습니다. 캘거리도 괜찮죠. 그다음에 에드먼턴도 괜찮죠. 위니펙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정말 캐나다 서부 라이벌리가 좀 치열하게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사실 밴쿠버도 아주 그렇게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대를 아예 이제 접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캐나다 서부 팀들이 강호 매치업이 이번에 또 이제 선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틀 뒤에 바로 또 리매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다음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인데요. 댈러스 스타스와 미네소타 와일드의 경기입니다. 같은 센트럴 디비전. 댈러스가 요즘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또
최근에 대진 일정이 좋은데 뭐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댈러스 만나서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경기예요. 댈러스가 일단 저력 자체는 가진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캘거리와 같은 팀을 또 이제 캘거리전을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미네소타도 댈러스를 상대로는 꽤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그림은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댈러스는 좀 부지런하게 스케이팅을 가져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스피드로 조금 압도한 팀에 일단 주도권 자체를 내주고 시작하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네소타가 잘 공략을 하게 된다면 또 의외로 쉽게 이제 승부가 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두 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중상위권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대결도 가능한 전력을 가진 두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9일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위니펙 제츠와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대결이 있는데 이틀 만에 장소를 옮겨서 이제 다시 맞붙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일 경기의 연장선상에서 좀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골리 매치업에도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똑같이 나올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정말 뭐 플레이오프 같은 느낌으로 좀 경기를 관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앞서 이제 관전 포인트 같은 부분은 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1차전에 좀 미진한 모습을 관측을 하셨다면 그 다음 경기에서 이게 이제 보완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지켜보시는 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11월 21일 일요일 오전 9시에는 피츠버그 펭귄스 대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양 팀이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당시에 7대1로 피츠버그가 홈에서 대승을 거뒀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좀 분위기가 흥미로운 게 피츠버그는 지금 한참 안 좋을 때고 토론토는 한참 기세가 올라 있는 상태고 과연 토론토가 홈에서 소력을 할 것인가 주목됩니다. 이럴 때 토론토가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리는 이런 장기 레이스에서 정말 이건 좀 운이거든요. 우리 페이스가 올라왔을 때 페이스가 안 좋은 팀을 만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순전 운이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토론토가 승점을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놓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의 부족함이 서서히 좀 드러나는 모습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고 이제 물론 지금 크로즈비가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반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빅4가 지금 완전히 공격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기대했던 경기력이 완전하게 살아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번에는 피츠버그가 이 경기력을 잡기는 어려울 가능성은 있으나 피츠버그는 항상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뭔가 경기력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일단 이 팀은 굉장히 기본적인 워크의식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팀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스케이팅하고 빠르고 근데 토론토가 이런 팀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약점을 노출하는 부분이 있고 상성상으로 앞서 말씀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역습이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피츠버그 같은 팀은 기본적으로. 근데 토론토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좀 역습 찬스를 많이 내주는 이런 느낌의 경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처럼 좀 맞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는 이제 양 팀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볼거리 자체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이런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피츠버그 대 토론토의 경기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21일 같은 날 오전 9시 캘거리 플레임스 대 뉴욕 아일랜더스의 대결이 있는데 이 경기가 좀 궁금한 이유는 바로 UBS 아레나의 첫 경기예요. 예. 뉴욕 아일랜더스가 드디어 이제 시즌 첫 홈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네. 길었습니다. 그동안. 꽤 잘 버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이제 지켜보실 부분은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팀으로 변모한 두 팀의 대결이에요. 아일랜더스는 사실 원래 수비적인 팀이었지만 캘거리가 저는 이 정도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아질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조밀한 플레이 같은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수행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팀으로 거듭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적인 게임을 또 한번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 대결 거기에 아일랜더스의 올 시즌 홈 개막전 UBS 아레나에서의 첫 경기 궁금해집니다. 한국 시각으로 11월 21일 일요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11월 20일 토요일이니까 상당히 많은 경기들이 예정돼 있어서 저희도 좀 많이 뽑아봤습니다. 역시 같은 날 오전 9시 같은 시각인데요. 보스턴 브루인스 대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나 사실 지금보다는 순위가 좀 높아야 되는 그 기대가 있는데 두 팀의 입장이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둘 다 중위권이잖아요. 뭔가 올라갈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뭔가 지금 중위권에서 좀 잡혀 있는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탈출을
이 시도하려고 하는 두 팀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스턴은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수비적인 수비진에서의 좀 불안함이 계속 이제 거듭 나오고 있고 중요한 부분에서 그게 발목을 잡으면서 순위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는 저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케빈 헤이스 선수도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 팀은 또 기본적으로 한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바닥을 모르는 팀입니다. 그런 느낌에서 좀 느슨한 플레이를 하다가 토론토한테 물렸죠. 이제 이런 경기도 보실 수가 있었는데 뭐 최근에 좀 분위기도 안 좋은 물론 이제 이 경기 이전까지 좀 분위기를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디비전 중위권 탈출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꼭 잡아야 하는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대결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11월 21일 일요일 한 경기 더 있습니다. 오전 10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 댈러스 스타스의 대결입니다. 센트럴 디비전의 어떤 좀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은 항상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비슷한 컬러를 굉장히 보이고 있는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팀이 이제 굉장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좋은 이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처럼 진짜 헤비급 하키를 좀 보실 수 있는 이제 이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 두 팀이 사실 지금 순위적이나 승점적인 부분에서는 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 두 팀이 전혀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기본적으로 좀 이제 순위 차이가 난다라고도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꽤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이고요.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와 뉴욕 아일랜더스의 경기입니다. 공격력이 좋은 토론토 그리고 수비력이 좋은 뉴욕 아일랜더스 붙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관전 포인트 그거죠. 그러니까 토론토의 공격력이 뉴욕 아일랜더스의 수비력까지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이제 물어붙이는 그리고 수비적으로 굉장히 그 근면한 이런 하키까지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굉장히 좋은 이 판단할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잡힌다라고 하면은 저는 결과적으로 이 토론토의 좀 불안감을 짚어드렸던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해소되지 않을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때 결과적으로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근데 반면에 어쨌든 아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력도 제대로 이제 발휘가 되지 않는 상황에다가 발라모포도 컨디션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는데 사실 소로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수는 진짜 NHL 톱 클래스급 샷을 은근히 시야를 놓친다든지 그런 느낌의 실점이 많으면 좀 맞기 버거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토론토의 빅4는 이 슛을 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수비적으로 좋은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골텐딩이 노출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발라모프도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소로킨이 안 좋은 발라모프를 그냥 섣불리 딱 기용을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지켜보실 부분을 짚어드렸고요. 결과적으로 토론토의 공격력이 아일스의 방패까지도 뚫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가올 한 주 동안에 이렇게 많은 NHL 경기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경기 한번 뽑아봤고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또 다음 주 저희 함께 10회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어떤 좀 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하키 시그널 9회 오늘 이제 줄여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원더스포츠 유튜브 채널 그리고 팟빵과 아이튠즈, 네이버 TV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하키 시그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키 시그널 9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